이보시오 할멈, 이 깊은 밤에 어쩌 여기 계시오? 노파는 마른 나무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려 하오. 술의 앞자리에 앉겠다고 청하는 노파를 보며 도겸은 꺼림칙했으나 추위에 떠는 노인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곁을 내주고 수레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레가 움직이자 목덜미로 얼음장 같은 한기가 스쳤고 무심코 내다본 노파의 발치는 술에 바닥에서 한 뼘이나 떠 있었습니다. 도겸은 비명을 지르며 수레를 멈춰 세웠어요. 수레에서 뛰어내려 눈 덮인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파는 여전히 수레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노파의 하얀 소복을 비추자 마치 안개처럼 형체가 흩어지는 것이 보였죠. 할멈! 할멈! 도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노파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북촌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도겸은 말의 고삐를 다시 잡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고삐가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수레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노파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북촌의 기와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말발굽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한참을 달렸을까요? 허름하지만 큰 기와집 한 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담장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대문은 나무가 구멍나 있었어요. 하지만 집의 규모로 보아 예전에는 제법 살림이 괜찮았던 양반집이었던 것 같았죠. 도겸이 수레를 멈추고 돌아보자 노파는 이미 수레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파는 대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도겸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노파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한 맺힌 눈빛, 그리고 떨리는 입술. 노파는 도겸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마치 달빛에 녹아드는 눈송이처럼 노파의 형체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도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겸은 떨리는 다리로 수레로 돌아가 고삐를 잡았어요. 말은 불안한 듯 발을 구르며 코를 골았고 도겸은 말의 목을 쓰다듬으며 간신히 진정시킨 뒤 역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겸은 알아누웠어요. 열이 오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물을 마셔도 입안이 바짝 말랐죠. 역참의 동료들이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겸이 형님, 무슨 일이 있었소? 이렇게 갑자기 알아눕다니. 하지만 도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귀신을 태웠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도겸은 고개만 저으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동료들은 의원을 불렀고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맥은 정상인데 기운이 많이 빠져 있어. 푹 쉬면 나을 것이오. 의원이 지어준 약을 다려 마셨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허공에 떠있던 노파의 집신이 떠올랐고 그 한 맺힌 눈빛이 어른거렸어요. 도겸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떨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노파의 그 슬픈 눈빛, 집 앞에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절박한 표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도겸은 겨우 미음 한 그릇을 입에 넣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미움의 온기가 조금씩 몸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맑았고 겨울 햇살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도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도겸은 역참을 나섰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도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바람이나 좀 쐬고 오겠소? 도겸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어요. 북촌, 그 기와집. 노파가 사라진 그곳으로 발길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노파가 왜 자신을 그곳으로 이끌었는지, 왜 대문 앞에서 그렇게 슬픈 눈빛으로 집을 바라보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한식경을 걸어 북촌에 도착했습니다. 낮인데도 거리는 한산했고 기와집들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도겸은 그날 밤 찾았던 그 집을 금방 찾아냈습니다. 낡은 담장, 금이 간 기와, 벗겨진 대문. 낮에 보니 더욱 쓸쓸해 보이는 집이었어요. 도겸은 담장 밖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목소리였죠. 도겸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남긴 전담 문서가 어디 있소? 분명 20마지기가 있었는데 문서가 보이지 않소? 남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일이야. 어머니께서 어디 두셨는지 말씀도 안 하셨잖아.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이쪽은 좀 더 나이든 목소리였고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형님이 숨긴 거 아니오? 큰아들이라고 혼자 차지하려는 거 아니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나도 어머니가 어디 두셨는지 모른다니까. 오빠들,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보름밖에 안 됐잖아요. 여자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의 다툼은 멈추지 않았어요. 형님이 먼저 어머니 방을 뒤졌잖소? 그때 가져간 거 아니오? 내가 언제 방을 뒤졌다고 그래. 나는 단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려. 유품을 정리한다는 핑계로 재산을 숨긴 거지. 도겸은 담장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자식들은 벌써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증오하고 있었어요. 형님, 내가 과거 공부하느라 돈이 필요한 거 아시잖소? 그 땅이 있어야 책을 살 수 있단 말이오. 나도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해. 어머니 장례 비용도 내가 다 댔잖아. 그러니까 그걸 핑계로 땅 문서를 가져간 거 아니오. 고함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죠. 여자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오빠, 진호 오빠. 도겸은 담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문 앞에서 집을 바라보던 그 슬픈 눈빛, 사라지기 전 도겸에게 보였던 그 간절한 표정. 안에서는 여전히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형님을 믿을 수 없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형님은 땅 얘기만 하셨잖소. 그건 어머니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어. 거짓말. 형님은 언제나 자기 욕심만 챙겼소. 도겸은 천천히 담장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겨 대문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대문을 두드려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들, 그만해요.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누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건 우리 형제 문제요. 도겸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렇게 흥분한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어요. 역참으로 돌아가는 길, 도겸의 머릿속에는 온통 노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을 노파가 죽어서도 자식들의 싸움 때문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도겸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역참에 도착해 방에 들어섰을 때 도겸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두 손을 모았어요. 할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멈의 자식들이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쓸쓸히 불어올 뿐이었어요. 도겸은 눈을 감고 노파를 떠올렸습니다. 그 한맺힌 눈빛, 그 간절한 표정. 노파는 분명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을 그 집으로 이끈 것도 사라지기 전 절을 한 것도 모두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다짐했어요. 다시 그 집을 찾아가겠노라고, 노파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겠노라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고 도겸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도겸은 눈을 감았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누비 이불을 덮고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고 귀에는 낮에 들었던 형제의 고함 소리가 맴돌았어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지만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도겸은 몸을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쌩쌩 울부짖는 소리가 창호지를 흔들었고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도겸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안개가 자욱한 능선길이었습니다. 도겸은 그곳에 서 있었어요. 발밑으로 차가운 흙의 감촉이 느껴졌고 코끝으로는 겨울 풀냄새가 스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낯익은 풍경이었어요. 그날 밤 노파를 처음 만났던 그 능선길이었습니다. 앞쪽에서 하얀 형체가 보였어요. 도겸은 숨을 삼키며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파였어요. 하얀 소복을 입은 노파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발이 땅에 닿아 있었고 바람에 치마가 살랑거렸어요. 노파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노파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쪽진 머리, 그리고 한맺힌 눈빛. 노파는 도겸을 보더니 입술을 떨었습니다. 마부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도겸은 무릎을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할멈, 소인을 다시 부르셨습니까?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도겸의 바로 앞에 선 노파는 눈가를 적셨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보셨지요. 도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이 어미가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이에요. 할멈, 그게 무슨... 들어주시겠습니까? 제 사연을요. 도겸은 고개를 들어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고 한맺힌 사연이 밤 공기 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생전 남편 박진사는 한성의 큰 상단에서 일했어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장사 수완은 부족했습니다. 동업자를 잘못 만나 큰 손해를 보았고 500냥이라는 거금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박진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과로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어요.
노파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빚의 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앞에 찾아와 문서를 흔들며 독촉했고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들을 받아들었어요. 500냥. 평생 모아도 갚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에게 그 빚을 물려줄 수 없었으니까요. 큰아들 진수는 곧 장가를 가야 했고 딸 화숙이는 시집을 보내야 했으며 막내 진호는 과거 공부를 시켜야 했습니다. 빚을 진 자식들이 무슨 혼처를 구하겠으며 무슨 과거를 보겠습니까? 노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부잣집에서 의뢰한 옷감을 받아와 바느질을 했고 한 벌 마칠 때마다 몇 푼씩 받았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바늘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피가 옷감에 묻을까봐 천조각으로 손가락을 감고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봄이 오면 채소를 길렀어요. 집 뒤편의 작은 텃밭에 무와 배추를 심었고 여름 내내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더위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도 있었지만 물을 주고 풀을 뽑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가을이 되면 그 채소들을 장에 내다 팔았고 벌어들인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노파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허리는 꼬부라졌습니다. 손은 굳은 살 투성이가 되었고 눈은 바느질 때문에 침침해졌어요. 하지만 노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어요. 채권자들은 처음에는 독촉했지만 노파가 한 푼 한 푼 성실히 갚아나가자 조금씩 기다려주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500냥 중 300냥을 갚았어요. 하지만 남은 200냥을 갚기에는 노파의 몸이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노파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손이 떨려 바늘을 잡기 어려워졌고 허리가 아파 바들도 힘들어졌습니다. 200냥을 갚으려면 또 10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노파는 결심했습니다. 집 뒤편에 있던 전답 20마지기를 파는 것이었어요. 그 땅은 시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었고 언젠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생각을 바꾸었어요.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빚 없는 삶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파는 몰래 땅을 팔았어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판다는 것을 알면 반대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중개인을 통해 250냥의 땅을 넘겼고 그 돈으로 남은 빚을 모두 갚았어요. 채권자에게서 면채권을 받았고 땅을 산 사람에게서 매매 명문을 받아왔습니다. 노파는 그 문서들을 5칠 서류함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재산은 없지만 빚도 없으니 부디 화목하게 살라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라고 적었어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노파는 서류함을 다락방 서쪽 구석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무거운 나무 상자 뒤편이었어요. 다음 날 자식들을 불러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노파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진수야, 화수가, 진호야. 자식들이 달려왔어요. 노파는 입을 열려 했지만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다락방, 서쪽 구석, 나무 상자, 5칠 서류함. 그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을 들어 위를 가리켰지만 자식들은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노파의 눈앞이 흐려졌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노파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자식들은 제가 전답을 어디 숨겼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제가 막내에게 몰래 넘겼을 거라 의심하고 막내는 큰아들이 가로챘다고 믿어요. 딸아이는 그 사이에서 눈물만 흘리고요. 도겸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도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겸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할멈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마부님 부탁합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다락방 서쪽 구석, 무거운 나무 상자 뒤편에 5칠 서류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면책권과 매매 명문, 그리고 제 편지가 들어있어요.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노파를 일으켰습니다. 제발 그것을 제 자식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자식들을 지키려 한 일이 오히려 자식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제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저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도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노파는 평생 자식만 생각하며 살았고 죽어서도 자식들의 화목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도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노파는 도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길은 차가웠지만 절박했습니다. 꿈에서 깬 도겸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새벽 닭도 울기 전이었어요. 도겸은 촛불을 켜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파의 간청이 귓가에 생생했고 그 차가웠던 손길이 아직도 느껴졌어요. 도겸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북촌 기와집을 찾아가겠노라고 아무리 욕을 먹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반드시 노파의 뜻을 전하겠노라고 다짐했어요. 도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창밖으로 첫 닭이 울었고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일어나 옷을 여미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았고 도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해가 뜨자마자 도겸은 역참을 나섰습니다. 동료들이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흔들며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드물었어요. 도겸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노파의 부탁이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북촌 기와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담장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도겸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나무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깼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강직한 턱선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어요. 큰아들 박진수였습니다. 누구시오? 진수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겸은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어요. 소인은 역참의 마부 이도겸이라 하옵니다. 댁에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어머니를 어찌 아시오? 진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들어 진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 밤 어머님께서 소인의 수레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 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뒤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죠. 둘째 딸 화숙과 막내 아들 진호가 다가왔어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화숙이 물었습니다.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도겸을 노려보았어요. 귀신을 봤다는 말씀이요? 우리 어머니를?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 사람 미친 것 아니오? 귀신이 수레를 탄다니.
하지만 도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내 보였어요. 하얀 무명천이었는데 술의 바닥에서 주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 어머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소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숙이 그 천 조각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천 조각 귀퉁이에는 작은 매듭이 있었고 그 매듭 방식이 낯익었어요. 이건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매듭이에요. 화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와 진호도 천 조각을 들여다보았어요. 진수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들어오시오. 삼남매는 도겸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집의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도겸은 방 한구석에 앉았고 삼남매는 그를 둘러싸고 앉았어요. 도겸은 그날 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능선길에서 노파를 만난 것, 발이 땅에 닿지 않았던 것, 이 집 앞에서 노파가 사라진 것, 그리고 어젯밤 꿈속에서 노파가 전한 사연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삼남매는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도겸이 노파의 사연을 말할 때 화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일했다는 말, 손이 터지고 허리가 꼬부라지도록 일했다는 말. 화숙은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진수도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가 전답을 팔아 빚을 갚았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어머니가 땅을 숨겼다고 동생에게 몰래 넘겼다고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땅을 팔아 자식들을 위해 빚을 갚았던 것입니다.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빚 없는 삶을 주려고 애썼는데 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었어요. 도겸이 말을 마치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삼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락방이라 하셨소? 서쪽 구석, 나무 상자 뒤편?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삼남매와 도겸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쪽 구석에는 정말로 무거운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진수와 진호가 힘을 합쳐 상자를 옮겼습니다. 상자가 치워지자 벽과 바닥 사이 틈에 뭔가 보였어요. 화숙이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오칠 서류함이었어요.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화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종이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면채권이었어요. 채권자의 도장과 함께 빚을 모두 갚았음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매매 명문이었어요. 전답 20마지기를 250냥에 팔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이는 편지였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화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진수야, 화수가, 진호야. 어미는 너희에게 재산을 남기지 못했구나. 하지만 빚도 남기지 않았다. 너희 아버지가 진 빚 500냥을 모두 갚았단다. 화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어요. 전답을 팔아 빚을 갚았다. 너희에게 물려주려던 땅이었지만 어미는 빚 없는 삶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단다. 부디 서로 원망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를 다 읽자 화숙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쳤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벽에 기대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화숙이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진수는 면책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는 혼자 이 빚을 갚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픔도 내색하지 않고요. 진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형을 의심하고 누나를 괴롭히고 재산 때문에 싸웠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재산이 아니라 사랑을 남기려 했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진수가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두 형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진호야, 미안하다. 형이 잘못했다. 진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화숙도 그 곁으로 다가가 오빠들을 안았습니다. 삼남매는 한데 엉켜 울었고 다락방에는 그들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도겸은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노파의 한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던 삼남매는 도겸에게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마부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영영 어머니의 뜻을 몰랐을 것입니다. 도겸은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소희는 그저 어머님의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화숙이 편지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졌어요. 진수는 면책권을 소중히 접었고 진호는 매매 명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흘렸을 땀과 눈물이 그 종이 위에 스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삼남매는 도겸을 붙잡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도겸은 사양했지만 삼남매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삼남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의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머니를 기억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도겸은 집을 나섰습니다. 삼남매가 대문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도겸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화목하게 사십시오. 삼남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겸은 북촌 거리를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도겸의 가슴은 뿌듯했습니다. 노파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날 밤 도겸은 편히 잠들었습니다. 서류함을 발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북촌 기와집에는 아침부터 분주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삼남매는 이번 추석만큼은 어머니께 정성껏 제사를 지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에 다녀왔습니다. 신선한 나물과 과일을 사들고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서려 있었어요. 화숙은 부엌에서 정갈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질한 나물을 삶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는 동안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 부엌에서 10년 동안 홀로 일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깨끗이 닦았어요. 옅은 미소를 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달 전 형을 의심하고 누나를 괴롭혔던 자신이 여전히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겠다고, 어머니의 뜻대로 화목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제사상이 완성되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상 위에 놓였고 향로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삼남매는 상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진수가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화숙도 절을 올렸습니다. 2번 절하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진호는 절을 올리며 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이제는 형과 누나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화목하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절을 마친 3남매는 상 앞에 앉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바느질 하시던 모습, 새벽부터 일어나 텃밭을 가꾸시던 모습, 자식들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3남매의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일어나 문을 열자 도겸이 서 있었어요. 도겸은 정갈한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부님, 어서 오십시오. 진수는 반갑게 도겸을 맞이했습니다. 도겸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명절에 찾아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도겸은 3남매의 안내를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상이 보였어요.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과 어머니의 영정을 보며 도겸도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만나본 적 없는 분이었지만 도겸은 노파의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10년의 고생, 그 간절한 모성애를 생각하며 도겸은 진심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화숙이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차 향기가 방 안에 퍼졌고 4사람은 상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마부님 덕분에 저희 남매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알게 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직도 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희는 그저 어머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화숙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쓰셨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숙은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어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셨는지 느낍니다.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과 제가 싸울 때 어머니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생각하면 지금도 죄송스럽습니다. 진수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달 전과는 달리 형제 사이에는 따뜻함이 흘렀어요. 의심과 원망 대신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석양빛이 비쳐들었고 방 안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3남매가 만류했어요. 조금만 더 계십시오.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셔야지요. 도겸은 사양했지만 3남매의 간청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숙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진수와 진호는 도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니의 생전 모습에 대해,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달이 떠오를 무렵 4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1달 전 이 집에서 들렸던 고함과 비난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화목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3남매와 도겸은 다시 제사상 앞에 앉았어요. 향로에서는 여전히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고 영정 속 어머니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도겸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도겸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달빛을 등에 업고 하얀 형체가 서 있었어요. 도겸은 숨을 멈췄습니다.
노파였어요. 하얀 소복을 입은 노파가 집안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한이 서려 있지 않았어요.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창문 너머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어요. 화목하게 앉아있는 삼남매를,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삼남매가 놀라 도겸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노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겸만이 볼 수 있었어요. 도겸은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노파는 도겸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아 있었고 걸음걸이도 살아있을 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노파는 도겸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노파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깊은 만족감을 담고 있었어요. 노파는 입을 열었습니다. 마부님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른 나무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의 자애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도겸은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어요. 할멈께서 원하시던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식들이 화해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삼남매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이 저렇게 화목하니 이 어미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노파는 도겸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도겸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할멈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지만 노파는 절을 마친 뒤에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도겸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손길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어요. 마부님께서 아니었다면 이 어미는 영영 이승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멈, 이제 편히 가십시오. 자식들은 잘 살 것입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모든 한을 내려놓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노파는 도겸의 손을 놓고 한 발짝 물러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더욱 밝아졌어요. 노파의 형체가 서서히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부터 천천히 안개처럼 흩어졌고 몸통이, 어깨가, 그리고 얼굴이 달빛 속으로 녹아들었어요. 노파는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당에는 달빛만이 남았고 노파가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노파가 드디어 이승의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난 것이었어요. 도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달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도겸은 속으로 노파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편히 가시라고, 자식들은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삼남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부님 괜찮으십니까? 도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실 것입니다. 삼남매는 도겸의 말을 듣고 영정 앞에 다시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떠나셨다는 것을, 이제는 평안히 쉬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삼남매의 집에서 묵어갔습니다. 객방에 누워 눈을 감자고 잠이 들었어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삼남매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낸 도겸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객방의 이불은 포근했고 바깥의 가을바람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도겸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눈을 감았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습니다. 어느새 도겸은 또 다른 공간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능선길이 아니었습니다. 환한 대낮의 들판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람에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도겸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앞쪽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하얀 옷을 입은 노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복이 아니었어요. 깨끗한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는 곱게 빗어 올렸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여전했지만 한 맺힌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온화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노파는 도겸 앞에 섰어요. 도겸은 반가움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멈,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겸을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마부님, 제가 마지막으로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멈께서 무슨 은혜를 갚으신단 말씀입니까? 소인은 그저 할멈의 부탁을 들어드렸을 뿐입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마부님, 그대의 명이 위태롭습니다. 도겸은 눈을 깜빡였어요. 노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도겸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가슴 속에 나쁜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지금 손쓰지 않으면 석 달 뒤엔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도겸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습니다. 숨도 잘 쉬어졌고 식사도 잘했어요. 하지만 노파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당장 해민서로 가십시오. 의원에게 가슴을 진찰받으시고 탕약을 지어 드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노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도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길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어요. 마부님께서 제한을 풀어주셨으니 이제 제가 마부님의 목숨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도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햇살이 더욱 밝아졌고 노파의 형체가 빛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객방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도겸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전히 아무런 이상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슴속에 나쁜 기운이 서려 있다는 말, 석 달 뒤면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말. 도겸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옷을 여미고 방을 나서자 진수가 마당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어요. 마부님, 벌써 일어나셨습니까? 도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진수는 의아한 얼굴로 도겸을 바라보았어요. 도겸은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좀 불편해서 의원을 찾아보려 한다고만 말했어요. 진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아는 의원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해민서로 가보려 합니다. 삼남매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도겸은 정중히 사양했어요. 급한 마음에 밥을 넘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삼남매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어요. 북촌에서 해민서까지는 한참 걸어야 했습니다.
도겸은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갔어요. 아침 해가 떠올라 거리를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좌판을 펼치고 안악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향했어요. 도겸은 그 사이를 빠져나가며 해민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해민서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두자 높이쯤 떴을 무렵이었어요. 큰 기와집으로 된 해민서 건물 앞에는 벌써 여러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아픈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 노인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겸도 그 줄 끝에 섰습니다. 한 식경쯤 지나자 도겸의 차례가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백발의 의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원은 도겸을 보더니 손짓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신가? 도겸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슴을 좀 봐주십시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겸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도겸은 방석 위에 앉았고 의원은 도겸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는 의원의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한참을 맥을 짚던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고 입술이 꽉 다물어졌어요. 의원은 맥을 놓고 도겸의 가슴을 손으로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눌러보다가 가슴 한가운데를 누르자 도겸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여기 불편하시오? 의원이 물었습니다. 도겸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불편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혀 이상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조금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맥을 짚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조심스럽게 맥을 살펴본 의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담적이 뭉쳐 있어. 도겸은 눈을 크게 떴어요. 의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면 석 달 뒤엔 손 쓸 수 없는 종기가 되었을 것이오. 그렇게 되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소. 도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파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석 달 뒤면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던 노파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도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고칠 수 있습니까?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초기이요. 탕약을 정성껏 다려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오. 석 달 동안 꾸준히 약을 드시면 나을 것이오. 도겸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의원은 종이에 약재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황기, 당귀, 청궁, 백작약. 여러 약재의 이름이 적혔어요. 의원은 그 종이를 도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약방에 가서 이 약재들을 지어오시오. 하루에 3번, 식전에 드시오. 도겸은 종이를 받아 소중히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에게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은인이십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의원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다행히 일찍 오셨기에 발견할 수 있었소. 혹시 누가 오라고 하던가요? 도겸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어떤 은인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도겸은 해민서를 나와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약방에서 약재를 지어받아 품에 안았어요. 무거운 약 보자기를 품에 안고 걸어가는 동안 도겸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노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노파는 이승의 한을 풀고 저승으로 떠나면서도 마지막으로 자신을 도와준 도겸을 잊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라는 가장 큰 보답을 남긴 것이었어요. 역참으로 돌아가는 길, 도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도겸은 속으로 노파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할멈, 고맙습니다. 할멈께서 베푸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역참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겼어요. 형님, 어디 갔다 오셨소? 얼굴이 밝아 보이는데요. 도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소. 아주 좋은 일이 말이오. 그날 밤부터 도겸은 탕약을 달여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쓴맛이 입 안가득 퍼졌지만 도겸은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다 마셨어요. 이 약 한 첩 한 첩이 노파가 준 생명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쓴맛도 달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에 3번 빠짐없이 약을 달여 마셨어요. 며칠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의 미세한 답답함도 점점 사라져갔어요. 도겸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노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계실 노파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겸은 다시 해민서를 찾았어요.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소. 계속 이대로 약을 드시면 완쾌될 것이오. 도겸은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노파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었어요. 역참으로 돌아가는 길, 도겸은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도겸은 다짐했습니다.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노라고. 노파처럼 남을 위해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역참으로 돌아온 도겸은 그날 밤부터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무쇠솥에 물을 붓고 약재를 넣었어요. 황기, 당귀, 청궁, 백작약. 의원이 지어준 약재들이 물속에서 천천히 우러났습니다. 솥 아래 불을 지피자 연기가 피어올랐고 방 안에는 쓴 약 냄새가 가득 찼어요. 한식경을 다리자 물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겸은 솥을 불에서 내려 사발에 약을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검붉은 액체였습니다. 도겸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입에 가져갔어요. 쓴맛이 혀끝에 닿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약의 쓴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도겸은 눈을 감고 그 쓴맛을 삼켰습니다. 이 한 사발이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쓴맛도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노파가 마지막으로 베풀어준 은혜, 생명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겸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역참의 말들을 돌보고 마구간을 청소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다시 약을 다렸어요. 하루 3번 식전에 마시라는 의원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도 저녁 식사 전에도 빠짐없이 약을 다려 마셨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겸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변화였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숨이 조금 더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한결 가벼웠고 말을 돌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동료들도 도겸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형님, 요즘 얼굴색이 좋아지셨소?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 도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소. 보름이 지났어요. 도겸은 매일 아침 약을 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약 냄새에 익숙해지자 이제는 쓴맛도 덜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쓴맛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쓴맛 속에서 단맛을 찾아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생명의 단맛을 말이에요. 가슴의 답답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셔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도겸은 밤마다 잠들기 전 노파를 떠올렸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노파, 죽어서도 자식들의 화목만을 바랐던 노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노파. 도겸의 가슴은 감사로 가득 찼어요. 한 달이 되던 날, 도겸은 다시 해민서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역참을 나서 해민서로 향했어요.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겸도 그 사람들 속을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 자신은 석 달 뒤면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건강하게 걷고 있다고 말입니다. 해민서에 도착해 의원을 만났어요. 의원은 도겸을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셨소? 약은 잘 드셨소? 예, 하루도 빠짐없이 3번씩 다려 마셨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겸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의원의 손가락이 손목 위를 눌렀다 떼었다를 반복했고 의원의 눈은 깊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맥을 짚던 의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의원은 맥을 놓고 도겸의 가슴을 다시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여러 곳을 눌러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적이 많이 줄어들었소. 아주 좋아졌소. 도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의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대로 한 달만 더 약을 드시면 완전히 나을 것이요. 정말 다행이요. 도겸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은 다시 약을 지어주었고 도겸은 그 약을 소중히 받아 품에 안았어요. 해민서를 나서는 도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역참으로 돌아가는 대신 도겸은 북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씨 3남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어요. 노파의 마지막 은혜를, 어머니가 베푼 기적을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북촌 기와집에 도착하자 진수가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어요. 도겸을 보자 진수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부님, 어서 오십시오. 도겸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화숙과 진호도 있었습니다. 3남매는 도겸을 반갑게 맞이했고 차를 내왔어요. 도겸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 어머님께서 다시 한번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3남매는 눈을 크게 떴어요. 도겸은 그날 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파가 자신의 병을 알려준 것, 해민서로 가라고 한 것, 그리고 의원에게 진찰받고 약을 지어 먹은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의원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면 석 달 뒤엔 목숨을 잃었을 거라 하셨습니다. 화숙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진수와 진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도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자식들의 한을 풀어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주셨습니다.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진수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화숙도 오빠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호도 두 사람 곁으로 다가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3남매는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며 사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자식들의 화목을 지켜보셨고 심지어 자신들을 도와준 은인의 목숨까지 구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3남매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화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살아서도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 사랑을 베푸시다니.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싸우고 있을 때도 어머니는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부님을 통해 저희를 화해시키셨고, 진수는 일어나 도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어요. 마부님, 어머니의 은혜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까지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도겸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이야말로 어머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영정 앞에 앉았어요. 향로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고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도겸은 영정 속 노파를 바라보았어요. 그 옅은 미소가 이제는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삼남매는 도겸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어요. 어머니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회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도겸은 다시 한 달 뒤에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어요. 완쾌되면 꼭 알려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삼남매는 대문까지 나와 도겸을 배웅했습니다. 역참으로 돌아가는 길, 도겸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딘가에서 노파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겸은 속으로 노파에게 말했어요. 할멈, 고맙습니다.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겸은 다시 약을 다려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달만 더 먹으면 완전히 나을 것이었습니다. 도겸은 매일 성실히 약을 다렸고 하루도 빠짐없이 3번씩 마셨어요. 보름이 지나자 몸은 완전히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숨쉬기도 편안했어요. 도겸은 일을 할 때도 전보다 힘이 넘쳤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도겸은 마지막으로 해민서를 찾았어요. 의원은 맥을 짚어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담적이 완전히 사라졌소. 천행이요. 도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원은 도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실 것이요. 약도 더 이상 드실 필요 없소. 도겸은 눈물을 닦으며 의원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해민서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도겸은 속으로 외쳤어요. 할멈, 완쾌되었습니다. 할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길로 도겸은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삼남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했어요. 완쾌되었다고, 어머니의 은혜로 완전히 나았다고 말입니다. 북촌 기와집에 도착했을 때 삼남매는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나무를 패고 있었고 화숙은 빨래를 널고 있었으며 진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도겸이 대문을 열자 진수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마부님, 삼남매가 도겸을 맞이했습니다. 도겸의 얼굴을 보자 화숙이 미소를 지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좋은 소식이신가요? 도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완쾌되었습니다. 의원께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삼남매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진호가 도겸의 손을 잡고 흔들었고 화숙은 손뼉을 쳤습니다. 진수는 즉시 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마부님께서 완쾌되셨습니다. 그날 저녁 삼남매는 또다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정갈한 음식을 준비했고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꽃이 피었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 전 도겸이 병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부터 매일 약을 다려 마셨던 이야기까지 나누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진수가 도겸에게 물었습니다. 마부님,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십니까? 도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도겸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께서 제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어머님처럼 남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삼남매는 도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다. 매달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파가 남긴 사랑이 자식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겸은 다시 한번 삼남매의 집에서 묵어갔습니다. 객방에 누워 눈을 감으니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으며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찾아왔어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동안 도겸은 변함없이 역참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겸은 단순히 말을 돌보는 마부가 아니었어요. 도겸은 품삯의 일부를 따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받는 품삯 중 3분의 1을 떼어 항아리에 넣었어요. 그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역참 근처의 가난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 넷을 혼자 키우는 과부의 집,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젊은이의 집, 굶주리는 노인들이 사는 오막살이. 도겸은 그런 집들을 찾아가 조용히 쌀 한 말 또는 돈 몇 냥을 놓고 왔어요. 처음에는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도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습니다. 도겸은 그들의 감사 인사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이름을 밝히지도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파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묵묵히 사랑을 나눴어요. 길 위에서도 도겸은 달라졌습니다. 말을 몰고 가다가 힘들게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보면 수레를 멈췄어요. 품삯을 받지 않고 그들을 태워주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업고 급히 의원을 찾아가는 어머니를 보면 말을 더 빨리 몰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역참의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형님, 왜 공짜로 사람들을 태워주시오? 품삯을 받아야지요. 도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소.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요. 동료들은 도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도겸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역참의 마부들이 가끔씩 가난한 이들을 공짜로 태워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의 선행이 물결처럼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계절이 5번 바뀌었습니다. 도겸은 58에서 63이 되었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더 많아졌고 얼굴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말을 돌보고 수레를 몰고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도겸은 수레를 몰고 북촌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기와집 앞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도겸은 수레를 잠시 멈추고 대문을 바라보았어요. 5년 전과 달리 대문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담장도 깨끗이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진수가 나왔어요. 이제 40대 후반이 된 진수는 도겸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부님,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까? 도겸은 수레에서 내려 진수와 인사를 나눴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화숙과 진호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삼남매는 여전히 화목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어요.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진수는 장사를 시작해서 제법 돈을 벌고 있었고 화숙은 아이 둘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며 진호는 과거에 합격해 관직에 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삼남매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진수가 말했어요. 화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매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겸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파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식들을 통해 그리고 자식들이 돕는 이웃들을 통해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도겸은 다시 수레에 올랐어요. 삼남매가 대문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도겸은 고삐를 잡고 말을 몰기 시작했어요. 북촌 거리를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보니 삼남매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역참으로 돌아가는 길, 도겸은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붉고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도겸은 속으로 노파에게 말했어요. 할멈, 잘 보고 계십니까? 할멈의 자식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할멈께서 남기신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방울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겸의 수레는 천천히 나아갔고 길가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무거운 짐을 진 노인도 있었고 아픈 듯 몸을 구부리고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겸은 수레를 멈췄어요. 그리고 짐을 진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십니까?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도겸을 바라보았어요. 도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레에 타십시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수레에 올랐어요. 도겸은 고삐를 잡고 다시 말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품삯을 사양하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은 여전히 조선의 길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63의 나이에도 여전히 말을 몰고 사람들을 태우고 선행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역참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어요. 도겸은 말을 마구간에 넣고 모이를 주었습니다. 말에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내일도 함께 달리자.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고 바람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도겸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내일도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잠이 들기 전 도겸은 마지막으로 노파를 떠올렸어요. 그 자애로운 얼굴, 그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위대한 사랑. 도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멈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자신도 세상에 계속 나누겠노라고 말입니다. 한성 남쪽 숭례문 밖 역참에서는 오늘도 말방울 소리가 울립니다. 63세 마부 이도겸은 여전히 조선의 길 위를 달리고 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수레를 멈추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언제든 손을 내미는 착한 마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촌 기와집에서는 박씨 삼남매가 여전히 화목하게 살고 있어요. 매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 박씨 부인이 남긴 사랑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달빛이 한성을 비추고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입니다. 어딘가에서 박씨 부인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의 화목한 모습을, 그리고 도겸이 베푸는 선행을 말이에요.